제가 증권업에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같은 시장은 저도 처음입니다.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이나 JP모건 같은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7천, 8천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 자금들이 진짜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한국 사무소를 설치를 했죠. 이 회사들이 1년 있다 가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크고 지금 PBR이 한 1.6배 수준이고 최근에 한 6천을 가면서 한 1.8배, 1.9배까지 올리기는 했지만은 일본이 아직도 한 3배 정도 수준이고 미국이 4배 정도 수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측면이고 그러면 반도체만 사러 온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긴 하겠죠. 워낙 이제 반도체가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이것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가 우리나라 K바이오의 바이오 벤처 투자를 자금을 결성을 했습니다. AI 산업이 확대될수록 반도체 외에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쪽으로 사업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 보여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본격적인 양산이 지금 앞두고 있죠. 우리나라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28년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는 2분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기존에 있는 페이먼트 공장에 테슬라 S나 테슬라 X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고 이제 옵티머스 양산에 있는 상황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제 반도체 칩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하면 그 AI를 통해서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런 AI 지능을 이제 입히기 위해서는 AI 쪽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 봤을 때는 아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도 반도체가 28년, 29년에도 계속 호황을 좀 보일 거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정이나 특히 가정용 쪽으로 투입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서의 그 AI 산업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핵심이라면 그 다음으로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테슬라의 FSD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의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하는 좀 시기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교통 당국들이나 여러 가지 제재를 좀 풀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AI나 자율주행 칩들이 결국에는 데이터가 좀 제일 중요한 산업이라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테슬라도 실제로 이제 로보택시 거의 한 대당 거의 1년간 한 대에서 창출할 수 있는 현금 능력을 한 6천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1,000대, 10,000대 그 이상에 대한 로보택시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산업성이 굉장히 클 거라 보이고 있고, 괜히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그 반민우 수석을 영입한 이유도 결국 향후의 그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도 여러 제재들을 좀 풀고 있다는 점을 가늠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내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막 그렇게까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마 4월 9일쯤에 그 기아 인베스터데이에서 그 박민우 수석이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이제 전략들을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중요하게 좀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업종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번 반등이 단기 흐름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결국 확장성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향후에 매년 성장률을 한 50% 이상까지 이제 봐왔었더라면, 근데 그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오히려 이제 중국 이제 BYD나 여러 지리 자동차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판매량을 좀 올라왔었고, 당시에 그때 이제 탄산리튬 가격들이 톤당 거의 한 50만 위안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50만 위안 하던 이제 탄산리튬 가격들이 5만 위안까지 빠졌었어요. 거의 10분의 1토막이 났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도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지 이제 공급 개간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톤당 한 15만 위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그 업체들도 가격의 상승에 따른 레깅 효과에 따라서 LNF나 에코프로 BM들이 흑자 전환까지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부터는 그 확장성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에 따른, 그리고 ESS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의 확장성에 어느 정도 2차전지가 최근에 좀 반등세를 좀 크게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이 실제 산업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생각보다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가 원래 이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이라고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해왔었지만은, 이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생각을 하고 있죠. 기존에 있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탑재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실 5분, 10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쓰게 되면 거의 한 24시간이나 굉장히 길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좀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삼성 SDI가 내년쯤에 양산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래 LG 엔서도 2030년 기준으로 봤었는데 이게 한 2028년으로 빠르게 조기 양산을 목표로 두고 있죠. 그만큼 이제 그 다음 차세대의 그 배터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쓰일 수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 일론 머스크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쓸 거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봤을 때는 국내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종목별 이벤트가 중요한 시장이라고 하는데 투자자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해야 할까요? 뭐 요즘에 여러 ETF도 뭐 시장에서 관심을 끌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봤을 때 신약회사는 죄송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황영양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SK 바이오팜이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2, 3년간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어왔던 거는 흔히 말해서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제, 뭐 리가켄 바이오, 뭐 에이비엘 바이오, 특히 비만 치료제 쪽인 D&D 파마텍이나 페트론 같은 여러 이쪽에 대한 제형 기술들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오늘도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SK 바이오팜, 에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서 뭐 1, 2위 정도는 하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매출이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흔히 말해서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이나 에비엘 바이오가처럼 우리가 기술을 이전을 했고, 뭐 빅파마 업체들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임상이 끝나고 품목허가 받고 이제 실제로 매출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신약 업체들보다 더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기술력이 사실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는 무조건적인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느 회사,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 헬스케어 쪽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메시 치료제와 같은 지방 간염이나 비만 치료제 트렌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저는 조금 더 기준점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정책 변화 속에서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시작은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에너지 그 확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2009년쯤에 이제 바라카 원전, 즉 아랍에미리트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상업화가 이제 성공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레퍼런스가 충분히 좀 확보가 되어 왔었고, 뭐 우크라이나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태양광이네, 뭐 풍력이네, 신재생 쪽으로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결국 이제 쓰이다 보니까 에너지 쪽의 수요는 그거는 원전이 될 수밖에 좀 없다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예전에 그 2011년도에 그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 그쪽도 지금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미국 국민들이 지금 전기세를 써야 되는데 너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네 빅테크 업체들 너네가 직접 에너지 생산해서 너네가 해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이나 메타 업체들이 SMR 기업들에게 뭐 투자를 하거나 MOU를 맺으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원전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지금까지 한 대략 한 12개 정도 아마 수주 공급 계획을 맺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도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수주와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한국 원전 기업들이 실제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 2월쯤이죠. 그때 이제 체코 두쿠바니와 이제 원전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여기에 굉장히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한국의 그 원전 협력은 아직 명확하게 지금 나온 건 없고, 뭐 일단은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APR 1400을 너네가 쓸 거면은 그거는 유럽 쪽은 우리가 가질게. 그러니까 중동은 한수원 너네가 가져가. 이런 어떤 이유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아마 올해 한 3분기쯤에는 아마 좀 협력이 좀 명확하게 좀 구체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도 지금 빨리 지금 원전을 좀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웨스팅하우스 인력으로는 아직 그게 안 돼요. 실제로 그 1980년대 이후로는 실제로 그 원전을 지어본 경험도 없을 뿐더러 인력 자체도 거의 1000명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쯤에 그게 한 골든타임이나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은 체코 두코바니가 일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프랑스 원전 회사들이 거의 원투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여러 항소를 했죠. 프랑스 EDF 회사가.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체코의 또 다른 이제 원전 테멜린이 추가적인 입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또 우리나라 한수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BHI나 오진과 같은 이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은 여기에 따른 웨스팅하우스 공급계약을 추가로 좀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의 퐁티누프, 이거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크 원전 성공했죠. 그러면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올해 한 5월쯤으로 국내 방한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란 이슈 때문에 또 지연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입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보여주고 있을 것 같고, 지금 현대건설이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펠리세이드와 홀테 쪽입니다. SMR과 대형 원전 쪽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게 한 6월쯤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전은 올해 6월 이후에 조금 원전 계약들이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은 한 종목이 주도하는 시장인지 아니면 밸류체인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밸류체인 전체가 같이 이제 움직이는 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팀코리아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 뭐 대형 주장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고, 뭐 그딴에는 BH안이나 이제 우진이나 뭐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뭐 여러 이제 업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술력은 다 달라요. 하나는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계를 하는 업체이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가스터빈, 그리고 주기기,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BHI는 보조기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계약을 맺으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뭐 한 번에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뭐 대형 원전은 한 15년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계약 금액은 다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은 밸류체인은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좀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원전 관련 기업을 고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코리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공급 계약이 제일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게 원전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지난 4분기일 겁니다. 그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코바니 공급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이긴 하지만은 테슬라죠. 테슬라 쪽이 가스터빈을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맺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설계 용역을 공급 계약이 떴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이거를 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GE 베르노바나 아니면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일본의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이 실제로 가스터빈 그 점유율이 한 80%긴 합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이제 작기는 하겠지만은 이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왔던 게 그동안 우리 여러 수주를 받았었던 게, 알고 봤더니 그동안은 이제 유틸리티 업체 쪽에, 특히 디벨로퍼 업체 쪽에 수주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아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빅테크 업체 쪽에서 이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올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선두주자인 회사들인데, 이 물량들이 우리가 이걸
쪽을 다 처리를 못하면은 그 다음 넘어오는 게 사실 조선 에너빌리티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에너빌리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제역 계측 장비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나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이런 기준을 못 잡겠다 싶으면은 빅테크 업체들의 그 아니면은 그 지베로노바 같은 실적 발표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로봇과 자동화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기업 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현대차 밸류를 굉장히 시장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통 OEM 업체들입니다. 뭐 비교운이를 하면 폭스바겐이 있을 거고 뭐 BMW가 있을 거고 도요타 자동차가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보통 PER이 5배, 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아니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지금 피어급으로 바꿔야 돼. 그 이유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영업이익률이 사실 크진 않습니다. 끼키야 3%, 5% 수준이죠. 그러면 이거를 10%, 20%까지 영업이익률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산 공정에 로봇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의 그 원가 제감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현대차를 테슬라가 한 130배 PER을 보고 있으면은 그럼 현대차가 그러면 이 정도 그 10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인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의 눈으로는 믿진 못하지만은 28년도 30년 뒤에 2030년 그때의 그 원가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률 마진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러면 그 2030년의 밸류를 지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20만 원대 주가가 50만 원, 60만 원 갔던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 4월 달에 기아가 4월 9일이죠. 그때 이제 관련된 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우리는 로봇 산업과 로봇 그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된 전략들을 공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테슬라와 지금 현대차 매출액이 똑같아요.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 전략들이 더 세게 나오게 되면은 과연 현대차가 테슬라에 대한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단순 실적보다 확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자가 확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국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고 AI 산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통신사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있어 왔던 우리가 시크니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결국에는 알고 있다시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 5%예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뭐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에서는 작은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요동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확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확장성에 따른 실적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만치료제 시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이고 그리고 전기차 로봇 시장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확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조건 자체가 과연 영업이익률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 엔비디아나 TSMC나 대다수의 반도체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대략 50%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뭐 10%, 20%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바뀔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확장성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저PBR 기업들이 많지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 산업의 성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때 저 PBR 관련 밸류 정책도 하나둘씩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금융사들, 지주사들, 현대차 그리고 석유회사나 아니면은 화학회사들이 철강회사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그 회사들은 PBR이 0.2배, 0.3배, 0.5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내세웠던 게 PBR 한 0.8배 이하인 회사들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조금 요하는 좀 정책들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소각들이나 아니면 이사회와 관련된 행정주의 관련 이슈, 의무들,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사실 이게 시행을 하더라도 그 산업이 그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PBR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이 부각이 됐죠. 주주하는 정책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군용회사들이나 지주회사들, 요 지주회사들이야 뭐 하나나 CJ 같은 회사들은 자회사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자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주주하는 정책까지 이어지고 자회사 소까지 모였습니다. 그게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이었죠. 그런데 석유회사나 그런 화학이나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화학 가격, 화학 쪽에 대한 뭐 특히 중국이 워낙 이제 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 중국 쪽의 그 공급 계약안이나 이게 명확하게 특히 이번에 지난주였죠. 3월 초에 중국 양해가 열렸었고 사실 올해 GDP 성장률을 5% 살짝 안 되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만큼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화학 섹터나 특히 아니면 철강 쪽에 대한 가격이 아직까지 크게 오를 수 있는 조짐이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 PBR주가 좋지는 않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가격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확장되면서 로봇이나 자동화 같은 새로운 산업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산업은 언제쯤 본격적인 투자 테마가 될까요? 지금은 일단은 이미 3년 전부터 로봇 산업은 하나둘씩 그런 성장의 내러티브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보여왔다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뭐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기업들이 지분 투자나 실제로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그 내러티브가 그동안 3년 동안 좀 보여왔더라면 이제부터 이런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눈에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와줘야 그에 대한 우리가 논리가 이제 한 정도 부합되는 이제 수준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3년 동안 로봇 회사들 거의 한 10배 정도 수준까지 오른 회사들 생각보다 수두룩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난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죠. 이제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액추에이터 우리가 모두 감속기 쪽의 회사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뭐 버선 다니면서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하모닉 드라이브나 화낙이나 야스카와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고 중국 회사들도 실제로 그 화낙과 같은 회사들의 부품을 많이 수입을 해요. 근데 휴머노이드 기술들은 아직도 중국은 여러 뭐 시행착오를 겪고 있긴 하지만은 대신에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어느 한 회사를 탐방을 갔을 때 중국은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단 여러 번 사도 된다라고 측면이 있고 근데 일본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측면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은 그나마 지금은 이제 종목별 선별화가 나와주고 있는 게 전 개인적으로 로보티즈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테슬라나 아니면 오티머스 로봇 그 쪽이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중계 유니티 로봇 쪽에 실제로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어요. 레퍼런스가 있고 아마 어제도 기사가 떴던 것 같은데 구글이나 이제 애플 쪽에서도 여러 이제 오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이 아마 주가를 좀 더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을 보면 AI, 로봇, 배터리 같은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는 게, 뭐, 로봇 회사들이야,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삼성전자와 계속 꾸준히 협업을 통해서, 원래 올해 4월 달에 좀 시향선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좀 하반기에 좀 미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 AI가 접목되겠죠. 뭐, 오늘 뭐, 솔트루스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대형 언어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그 로봇에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럼 이제 AI 관련된 기술들은 시장에서 부각될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2030년, 2050년에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50조 이상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나 아니면은 음극재와 같은 그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도 당연히 가격 상승단의 수요가 올라가겠죠. 지금은 아까 15만 원 위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만 위안, 30만 위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요가 더 나올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CATL도 굉장히 빠르게 좀 기술, R&D 기술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좀 사실이긴 하지만은 대신에 국내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실제로 양산이 대규모로 좀 나와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삼성 SDI가 당장의 영업이익률이 50
50% 안 나오는 법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성장률이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게 2028년에서 2030년 기준에서 2차 전지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달라질 거고, 로봇은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좀 주가가 좀 좋았던 거는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강하게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조직도에 로봇 산업부가 들어갔습니다. 갔다라는 거는 실적으로 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5년 이내에 저는 2차 전지와 로봇 회사와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어떻게 이제 수익성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지표는 무엇일까요? 펀더멘탈이라 좀 생각을 해요. 일단 2월 28일 날 이란 사태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우리나라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하루 만에 10% 지수가 굉장히 커 왔었는데, 최근에 공포 탄력 지수도 그 20일까지 어떻게 보면 공포의 극단까지 내려온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에 대한 변동성이 있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화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고, 우리한테 오던 물량들이 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항은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사실 펀더멘탈 양은 당장은 없죠. 그런 점을 가늠을 했을 때는 숫자가 바뀌었느냐. 그러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굉장히 큰 폭이 나는데,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임상에 대한 차질이 생겼을까요? 그런 사항은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나라의 향후에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섹터에 대한 변화가 가장 작은, 아까 말했던 유가에 민감했던 항공업체를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영향이 굉장히 낮은 회사들, 그러면 우리가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였고 바이오 회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은 원전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에 대한 변화가 생기느냐?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원전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섹터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봤을 때는 영향이 없는 쪽 섹터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2에서 3년 동안 구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좀 노출되어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나 아니면은 로보틱스나, 특히 자율주행이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명확하게 자율주행을 시행하고 있는 좀 회사가 눈여겨는 좀 못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항상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죠. 지정학적에 대한 위치, 그리고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인구 구조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장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하나둘씩 그 협동 로봇들이 다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약정 기간만 어느 정도 지키게 되면은 실제로 한 사람이 쓰는 비용보다도 로봇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럼 그게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은 산업용 로봇,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AI 쪽에 대한 구조가 훨씬 더 수익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고 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향후에 2년뿐만 아니라 5년간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실 가장 큰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따라서 과연 그 현대차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 그게 얼마만큼 이제 그 영업 비용에 대한 마진이 줄어들 수 있느냐가 그게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율주행은 이제 박민우 수석이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에서도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과연 FSD와 같은 그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거에 FSD 같은 구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가격도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큰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증권업에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런 같은 시장은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이나 아니면 JP모건 같은 여러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7천, 8천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 자금들이 진짜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한국 사무소를 설치를 했죠. 이 회사들이 1년이
있다 가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크고 지금 대략 PBR이 한 1.6배 수준이고 최근에 한 6천을 가면서 한 1.8배, 1.9배까지 올리기는 했지만은 일본이 아직도 한 3배 정도 수준이고 미국이 4배 정도 수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측면이고 그러면 반도체만 사러 온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긴 하겠죠. 워낙 이제 반도체가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이것도 주문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노바티스나 뭐 로슈나 릴리가 우리나라 K바이오의 그 바이오 벤처 투자를 자금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거 쉬운 상황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나 코스닥에 몰릴 수 있는 실제로 펀더멘털에 대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는 조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섹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2년까지는 우리나라에게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